증상 측정 순서입니다. 자, 바이탈 사인 측정 순서는 여러분 참고로만 하면 돼. 그래서 바이탈 사인 일반적으로 어른들한테 측정할 때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렇게 가는 거고, 애기들한테 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가냐면요, 혈압이 가장 나중에 재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왜냐하면 호흡이 가장 안정적일 때 호흡을 재야 되기 때문에 애기들한테는 호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는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거는 그래도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동맥, 그 말은 여러분 혈압 측정할 때 청진기를 어디에 두냐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혈압을 잴 때 팔에서 혈압을 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으면 허벅지에다가 혈압을 잴 때도 있어. 그럼 우리가 흔히 실습하실 때 팔에다 혈압 잴 때 청진기 어디 둡니까? 상완 동맥에 청진기를 대고, 허벅지에 댈 때는요 어디다 댄다? 무릎 뒤 슬와 동맥에 청진기를 댄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각각 동맥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똑같이 혈압이 똑같아야 되는데 원칙은 그죠. 그런데 허벅지에 쟀을 때랑 상지에 쟀을 때랑 어디가 더 혈압이 더 높게 나온다? 대퇴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어디가 높다고요? 대퇴혈압이 높게 나와요. 대퇴혈압이 수축기가 조금 더 한 10에서 40 정도, 대퇴혈압의 수축기가 10에서 40 정도, 그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리에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한 10에서 40 정도 높게 나왔다 이래 말하면 그거는 정상, 비정상, 정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대퇴혈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겠죠. 이런 거는 기본이죠, 여러분.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가장 높은 압력, 수축기.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압력, 이완기. 자,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맥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혈압은 얼마가 정상이에요? 120에 80이라면 정상적인 맥압도 120 빼기 80 하니까 맥압도 40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40에서 한 10 정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서요. 정상적인 맥압은 한 30에서 50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맥압이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만 좀 눈도장 좀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혈압을 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래 말하면 팔의 높이가 심장과 같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혈압계 높이가 심장과 같은 게 아니라 팔의 높이가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맞나요? 그런데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높게 나올 때가 있고 좀 낮게 나올 때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만약에 묻는다면 저라면은요, 낮게 나오는 경우든 높게 나오는 경우든 하나만 땡실하게 알아둘 것 같아요. 막 섞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정리하기를 혈압이 높게 나오는 상황을 정리를 했어요. 혈압이 높게 나오는 상황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팔의 높이가 어떻다? 심장보다 낮게 되면 혈압은 어때요? 반대로 높게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사 직후 혈압은 어때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않나? 담배 피고 나서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혈압을 잴 때 있잖아요. 우리 실습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팔에 혈압을 쟀는데 수축기, 이완기를 제대로 못 들었을 때 파트너에게 자기야 미안해 다시 한번 잴게 하고 바로 연장으로 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연장으로 바로 연속해서 재면요, 혈압은 높게 나와요. 그래서 혈압을 잴 때는 같은 부위에서 반복 측정을 할 때 연속으로 바로 하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해야 된다?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혈압계 커프 있죠. 그 커프를 감아주는데 커프는 어느 높이에 감아줍니까? 여긴 안 적혀 있지만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에 감아줬었어요. 위에서 감는데 이 커프가 너무 헐렁해서 내려와도 안 되고 너무 또 꽉 조여도 안 되고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았어요. 느슨하게 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혈압은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커프에 크기가 있었죠. 그 커프의 크기는 상박의 팔의 윗부분 윗팔 상박의 3분의 2 정도가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커프가 너무 좁은 걸 가지고 왔어. 좁은 거를, 작은 거를. 그럼 좁은 거를 가지고 오면 혈압은 어떻게 나온다?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그럼 이때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헷갈리니까 하나만 땡실하게 한다면 느슨하고 좁으면 어떻다고요? 높게 나온다. 느슨하고 좁으면 높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아실 거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면 높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연속으로 측정하면 높게 나오기 때문에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둬라. 그리고 느슨하고 좁으면 높게 나온다. 그럼 반대로 커프를 꽉 조으면 어떨까요? 낮게 나오겠죠. 커프를 넓은 걸 가지고 오면 낮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팔을 심장보다 높이면 낮게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오류, 올라가는 상황 알아주셔야 돼.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호흡의 정상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호흡의 정상 범위는 당연하죠. 분당 12번에서 20번이다. 아셔야 되겠고, 그럼 12번에서 20번이 정상인데 12번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서호흡. 그죠? 분당 12번이 안 된다. 서호흡. 여러분은 그 옆에 공간에 안 적으셔도 되면 적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12회 이하 이렇게 적어두시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비호흡은 몇 번 이상일 때를 비호흡이라고 합니까? 최대가 20번이니까 20번 이상이면 비호흡이다. 그 다음에 과호흡은 여러분 어떤 거야? 과호흡이라는 거는 호흡의 횟수도 많고 깊이도 깊은 거예요. 그래서 횟수와 깊이가 증가한 거예요. 둘 다 증가한 거.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 6번에 하나를 더 적는다면 호흡 곤란이요. 호흡 곤란. 자, 호흡 곤란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흡기 들여 마시는 거, 흡기와 내쉬는 거, 호기가 다 어때요? 힘들고 또 통증이 수반된다. 숨을 쉴 때마다 하고 아파. 그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호흡 곤란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체인 스톡스 호흡 있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체인 스톡 호흡 하는 거. 그럼 체인 스톡 호흡은 어떤 겁니까? 무호흡과 과호흡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퀴 체인이 돌아가듯이 무호흡, 과호흡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무호흡과 과호흡이 어떻게 교대로 일어나는 거. 무호흡, 과호흡, 바퀴 체인이 돌아가듯이. 이거는 언제 나타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잘 때 그렇던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임종시에 볼 수 있는 호흡을 체인 스톱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쿠스마울 호흡이라는 거 있죠. 자, 쿠스마울 호흡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당뇨병 떠올라야 되겠죠. 당뇨병 혼수 시에 발생하는 호흡이 뭐다?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혼수라고 하면 혈당이 어떤 거다? 고혈당,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호흡을 할 때는 당이 워낙 높으니까요. 숨을 쉴 때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과일향 냄새가 난다 하는 게 쿠스마울 호흡이라고 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쿠스마울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과일향 냄새가 난다 이런 말하면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4번에 체인스톡, 5번에 쿠스마울 두 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호흡에 대해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이때 호흡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을 때 나이가 어때요? 아까 제가 노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호흡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어릴수록 증가합니다. 어릴수록. 그 다음에 또 여자 남자 중에서 누가 호흡수가 더 많다? 여자가 더 많아요. 호흡수가 빨라요. 그 다음에 운동했을 때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 먹고 나면 어때요? 대사작용이 막 일어나야 되니까 호흡수, 맥박수 다 빨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약품 중에서 몰핀, 데메롤은 호흡수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아트로핀이나 이런 거는 호흡수를 빠르게 한다라는 말이죠. 특히 이 아트로핀은 양리에서 중요한 약이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을 어떻게 한다? 억제시킨다 하면 아트로핀이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열이 나면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열이 나면 호흡수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그 다음에 출혈이 있으면 여러분 BP 떨어지고 맥박 호흡 빨라지고 쇼크 했었죠? 출혈 쇼크 빨라져요. 그 다음에 기압이 여러분 낮은데 그럼 낮은 기압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고지대. 그럼 고지대 여러분 산 같은 데 올라가 봐. 숨을 쌕쌕쌕 하게 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낮은 기압일 때 호흡수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량이 증가했다 이 말은 보일러가 막 돌아가는 거지. 보일러가 막 돌아가면 호흡수는 빠르겠죠. 그 다음에 급성 통증은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지. 그럼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힘드니까 호흡수, 맥박수 다 빨라지겠죠. 되셨습니까? 그래도 요거 이해해 주십시오. 요거 약품, 특히 약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출혈, 쇼크 이런 것 등일 때 호흡수가 빨라진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맥박입니다. 자, 맥박은 정상치가 얼마다? 60에서 100회다. 그리고 태아는 더 많죠. 120에서 160회다. 신생아는 120에서 140회다. 어릴수록 어때요? 빠르잖아요. 맥박이. 그죠? 그 다음에 빈맥이라고 하면 우리가 60에서 100번까지니까 빈맥은 몇 번 이상일 때다? 100번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맥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60번이 안 된다 이래 말하면 서맥이라 그랬어.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서맥을 초래하는 약물이 뭐냐? 또는 서맥을 만드는 약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디지탈리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지탈리스라고 해도 되고 이 약은 디곡신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디곡신. 그리고 이 약은 무슨 약이야? 심장에다가 바카스를 주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강심제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약은 맥박수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투여 전에 반드시 맥박수를 재야 된다라는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정맥이라는 거는 리듬이 불규칙하다 이런 말 들어가겠죠. 부정맥. 그럼 이때 부정맥일 때 치료제가 어떤 게 치료제가 있었습니까? 부정맥 치료제, 항부정맥제 하면 리도카인이었죠. 리도카인. 그래서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 그리고 부정맥 치료제라는 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맥박결손이라는 거 있었죠. 자, 맥박결손은 여러분 어떤 거야? 말초맥박하고 심천맥박하고 숫자가 차이 나는 거. 그죠? 우리가 맥박을 잴 때는 손목이나 머리 동맥으로 말초로 잴 수도 있고 심장에다가 청진기를 바로 대고 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심장에다 청진기를 대고 재는 거를 심천맥박이라고 하는데 건강하다면 심첨으로 잰 거랑 심장으로 잰 거랑 말초로 잰 거랑 맥박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맥박결손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때 맥박결손일 때는 어떻게 맥박을 어떤 거를 잽니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심천맥박이 제일 정확하겠죠. 심천맥박이. 그죠? 제일 정확해. 그러나 심천맥박이 정확하지만 궁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말초맥박 수랑 심천맥박의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맥박 결손일 때 어떻게 된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혼자서는 심장으로랑 말초랑 두 개를 동시에 못 하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어디를? 말초 맥박을, 한 사람은 말초 맥박을, 또 한 사람은 어디로 잰다? 심천 맥박을, 한 사람은 말초로, 또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맥박을 재고 그 두 수치의 차이를 어떡합니까? 그 차이를 비교한다는 거 중요한 말이죠.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말초 맥박을,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을. 맥박 결손은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은 말초를, 한 사람은 심천 맥박의 차이를 재서 그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한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맥박을 잴 때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혈관은 어떤 혈관이다? 요골동맥. 이런 거 시험 나와 여러분. 쉬운 거 나와. 다 어려운 것만 나오지 않아. 아셨죠? 요골동맥에서 흔히 잰다. 그래서 요골동맥은 맥박을 잴 때 제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한방에서 맥징계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혈관 요골동맥, 맥징계, 진맥할 때. 그죠? 그런데 보통 맥박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맥에서 느낄 수 있는 박동 이런 게 맥박이잖아. 그래서 동맥에서 재는 거예요. 맥박은. 그런데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곳이 있다.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곳이 있다. 그 촉지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상동맥, 폐동맥, 대동맥, 뇌동맥 이런 데서는 맥박을 잴 수 없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심장으로 재는 맥박을 심천맥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천맥박은 주로 누구한테 한다? 심장질환이 있거나 또는 아기들한테, 소아들한테는 주로 어떤 걸로 잰다? 심천맥박을 재죠. 그럼 몇 분간 잴까요? 심천맥박은 1분간 잰다 하는 거 했습니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랑 떨어지는 경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맥박이 증가되는 경우는 여러분 언제 증가되냐면 열날 때, 그 다음에 또 심장질환이 있을 때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질환이 있으면 심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뛰겠죠.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을 때 증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쇼크가 왔을 때 혈압이 어땠어? 떨어졌죠. 혈압 떨어지면 맥박 어땠어? 빨라졌죠. 그래서 저혈압이 있으면 심장이 더 많이 뛰어요.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러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가 성인간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레이브스병, 바제도우시병이라고 했거든요. 이거요 보일러를 막 떼는 거야 몸에서. 그러면 보일러를 막 떼니까 맥박이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앉아 누워 있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맥박이 빠르겠죠. 그리고 또 맥박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릴수록 빠르다고. 어릴 수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교감신경 나왔어요, 여러분. 교감신경은 언제 자극을 받는 거야? 여러분 지금 교감신경 되게 자극 많이 받았잖아요.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면 맥박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거든요. 빨라지거든. 그리고 조금 전에 출혈, 쇼크, 저혈압 전부 다 연관 있는 거죠. 맥박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빨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트로핀 아까 뭐였더라? 호흡할 때 말했어. 호흡기 분비물 억제하는 거. 이거 복용하면 빨라져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있죠. 이거요. 누구하고 되게 친하냐면요. 교감신경하고 되게 친해. 교감신경이 움직인다 하면은 에피네프린이 막 출동해. 그래서 둘이는 되게 친해.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주로 팍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맥박이 빨라져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증가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조금 전에 호흡이 증가하는 요인하고 비슷하죠. 그럼요. 맥박하고 호흡은 항상 어때? 같이 가. 맥박이 빨라지면 호흡도 빨라지고.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는 요인들이 다
어떻다? 호흡이 빨라지는 요인하고 같이 통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라면 증가하는 요인을 알아둘 것 같아요. 두 개를 따로 다 할 필요는 없고. 되셨어요? 그래서 요 경우 한번 봐주십니다. 증가하는 요인.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체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온, 구강 체온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강 체온 측정은 자, 입으로 체온을 재는 건데 음식을 먹었다, 담배를 피웠다, 껌을 씹었다, 몇 분 뒤에 잰다? 10분. 그 다음에 차갑다, 뜨겁다 이런 음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또는 뭐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이런 음식이라도 좀 차갑다, 뜨겁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30분 뒤에 잰다는 거. 그 다음에 구강 체온을요, 그래도 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강 체온을 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린애들은 구강 체온을 안 재, 5세 이하의 소아 안 재겠습니다. 5세 이하의 소아. 왜냐면 얘네들은 입에 넣으면 씹고 삼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노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분해 있는 상태면 또 입에 체온 못 자지 않을까? 혀 밑에다 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히스테리, 정신질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안 되겠죠. 입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구내염 환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안 됩니까? 구강 수술한 사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막힐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못하지 않아? 그럼 기도 막힐까봐 걱정하는 사람 누구 있어? 무의식 환자 있겠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코 수술했을 때, 코 수술했으니까 입으로 숨 쉬어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코 막힘이 있대. 입 벌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산소를 들여 마시고 있대. 산소 마시는 거는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 마시는 거니까 입도 코도 다 벌렁벌렁 거려야 되겠죠. 벌려야 돼. 호흡곤란 벌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예요? 기도 유지잖아. 그래서 이때 경련하는데 구강체온계 혀 밑에 넣으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체온을 잴 수 없는 경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눈도장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나 체온을 잰다면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고막체온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막체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래 말하면 심부 체온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는 거. 그래서 고막체온입니다. 왜?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고막체온계를 꽂을 때 또는 귀약을 집어넣을 때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성인은 어떻게 잡아당겨요? 위를 잡죠? 후 뒤로, 후 상방. 성인은 후상방. 그 다음에 어린애들은 어떻게? 어린애들은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이죠? 죄송해요. 후상방은 요 뒤에 있는 거네요. 여기 뒤에 귓볼 위를 잡고 뒤로 제끼고 있죠? 뒤에 게 후상방, 성인인 거죠. 그 다음에 소아는 아래쪽 볼을 잡죠? 그리고 뒤로 제끼죠? 후하방. 그래서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림 문제로 물을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밑에는 참고로 직장체온계 삽입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직장 체온은 아까 어린애들은 입으로 못 잰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애들은 뭘로 재냐면요, 고막 체온이 좋겠죠, 소아들한테는. 그런데 고막 체온을 잴 수 있는 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이 아이가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말은 중이염으로 귀에서 분비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는 고막 체온을 못 재겠죠.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어린애한테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고막 체온은 물 건너 갔어. 못한다니까? 그럼 못하니까 어떤 걸로 할까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직장 체온계죠. 어린애들한테는. 그래서 문제집에서 푸셨을 때 이런 문제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중이염이 있다. 이 아이에게 좋은 방법은? 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장 체온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신체 검진의 순서입니다.
신체 검진의 순서 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검진이라는 걸 할 때 신체 검진의 일반적인 순서는요. 먼저 요 앞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시진 앞에는 문진이라는 거 들어갈 거야.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까? 물어서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문진 다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문진하고 시진, 눈으로 보는 거죠? 시진. 그럼 눈으로 보는 걸 여러분 한방에서 뭐라고 하더라? 눈으로 보는 거를 한방에서는 망진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한방에서는 바라본다, 전망대, 망진이라고 했어. 그거 시진 먼저 할 거야. 그 다음에 만질 거예요. 촉진. 만지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절진이라고 했어. 한방에서는 절진. 됐나요? 그리고 촉진하고 타진하고 청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배가 아프대. 복부가 아프대. 그럼 배가 아플 때는 환자분 누워보세요 하고 어떤 자세로 눕는 게 좋아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려면 무릎을 구부린 배횡와이로 환자가 누울 거야. 그 다음에 먼저 어디가 아픈지 문진하겠죠? 질문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시진이야. 시진은 똑같아요.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촉진, 타진을 똑같이 일반적으로 해버리면 마지막 청진할 때 아팠기 때문에 청진할 때 장의 소리가 너무 우르르 쾅쾅쾅쾅 시끄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청진을 먼저 해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진 두드려보고 촉진 만져볼 거예요. 그래서 복부 검진할 때 순서는 시, 청, 타, 촉의 순서로 한다. 알아두실 것 되셨나요? 그래서 복부 검진할 때는 시, 청, 타, 촉. 그리고 이때 촉진 만져볼 때요. 아픈 부분을 먼저 만져야 돼요. 안 아픈 부분부터 만져야 돼요. 안 아픈 부분부터 만져가야 돼. 처음부터 아픈 데를 꼭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아픈 데 만져도 다 아프게 느껴져. 그래서 여기 아프세요? 괜찮아요. 여기 아프세요? 괜찮아요. 여기 아프세요?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부분부터 만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물품 관리라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 관리. 자, 1번에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피나 점액이 묻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 성분이니까 엉킨다 그랬어. 달걀 엉키듯이. 그래서 찬물 먼저 하고 더운 물로 한다.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예전에 출제 문제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손을 씻을 때 가장 적합한 물은 이렇게 물었어요. 가장. 그러면 이때 찬물로 먼저 하고 더운 물로 하더라도 어느 시간을 가장 오래 해야 될까? 더운 비눗물이겠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물은 찬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처음에 일단 찬물로 먼저 헹군다는 뜻이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너무 중요하죠. 주사기에 피가 엉켰대. 응혈하는 말은 피가 엉켰다 이 말이죠. 엉켰을 때 피를 녹이는 거를 용혈이라고 하잖아. 그 용혈제로 쓰이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 과산화수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산화수소수 H2O2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H2O2는 어떤 작용한다? 용혈제 역할을 한다는 거. 용혈제, 주사기에 들러붙은 응혈을 제거한다 이런 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기관절개관 있었잖아요. 기관절개관, 내관. 기관절개관, 내관에 뭐가 떡지떡지 붙어 있어? 가래에 끈적끈적한 찐득찐득한 가래가 잔뜩 붙어 있잖아. 그 가래 단백질 녹이는 거 뭘로 녹인다? 과산화소수로 녹여요. 그래서 내관소도 과산화소수. 또 내관할 때 씻을 때는 어떤 물로 먼저 할까? 찬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H2O2 하면요. 구강간호에도 쓰여. 그래서 백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한다.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입냄새 원인을 제거한다. 과산화수소. 됐나요? 그럼 이 과산화수소는요 탈색 작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소독약, 용혈제, 내관소독 이런 게 중요한데 얘가 물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과 산소가 딱 두 개가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효과가 좋아. 얘들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떨어지는 상황은 언제 떨어지냐면요. 햇빛을 보면 떨어져요.
분리가 된다고. 그럼 효과가 없어. 그래서 보관할 때는 얘네들이 연합, 결합력이 딱 좋게 만들려면요. 어두운 색의 병에 보관해야 됩니다. 어두운 색의 병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무슨 용기라고 합니까? 차광 용기라고 하죠. 차광 용기에 보관하죠. 그리고 또 보통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에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밀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밀 용기는 양이 지금 잠깐 언급한 거예요. 수분의 침입을 막는 것,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는 기밀 용기, 빛을 차단하는 용기는 차광 용기. 그래서 과산화소수는요, 기밀 용기이면서 차광 용기에 보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약품이 혼합, 섞이거나 또는 깨지거나 파손 또는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이런 거를 막는 용기는요, 밀폐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라는 거는 어떤 거다? 락앤락통 같은 거라 그랬어. 그래서 미생물이 아니라 밀폐 용기는 약품이 파손되거나 또는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또는 이물질의 침입,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용기는 밀폐 용기라고 했었어요. 됐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한다면은 어떤 거 있었습니까? 밀봉 용기 있었죠. 밀봉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미생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용기가 밀봉 용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앰플, 그죠? 또는 바이알 이런 거 등이 미생물이 못 들어가게 만든 밀봉 용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같이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전염병 환자 체온계라 돼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환자들 체온계는 뭘로 소독하냐면요, 알코올로 소독하면 돼. 70에서 75% 알코올로 닦으면 돼요. 그런데 감염병 환자 체온계는 알코올로는 좀 약하고요, 승홍수라는 약품에다가 담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하게 0.1, 30분까지는 필요 없고요. 감염병 환자 체온계는 일반적인 환자 체온계는 알코올인데 감염병 환자 체온계는 승홍수라는 소독약에 담가두더라. 그 정도 좀 눈도장 찍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감염병 환자의 객담. 여러분, 객담 소독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태우는 거지. 소각이 물론 가장 좋아요. 그런데 객담이나 또는 대소변이나 또는 토물이나 또는 변기나 이런 소독할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소각 말고 어떤 것도 가능해요? 크레졸, 몇 %보다는 크레졸, 그리고 석탄산수, 이거 하수도 청소하는 그런 약이고 소독약이거든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좋겠다. 눈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병실 청소 이런 거는 병실 안에 가구를 다른 데로 다른 방에 갖고 가면 안 돼. 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아침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군다. 이런 보기가 여러분 업무와도 같이 통하기 때문에요. 보기로도 한번 눈도장은 찍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손 씻는 식이 돼 있죠. 이거를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환자와 접촉 전후부터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손 씻는 식이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물품 분류와 처리 방법입니다. 자, 물품 분류와 처리 방법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요, 병원에서 쓰는 모든 도구들을요, 이게 사람에게 만약에 아세프틱하게 멸균적으로 처리가 안 됐거나 소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 사람들 환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위험하냐, 그거에 따라서 기구를 나눠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멸균적이지 않았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고위험기구라고 언급했어요. 고위험기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크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그런 기구들은 비위험기구라고 언급할게요. 비위험기구.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그냥 아주 위험하진 않고 안 위험한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위험하다면 뭐라고 할까? 준위험기구 이렇게 나눌게요.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때 고위험 기구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느냐 하고 얘를 연결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연결해서 첫 번째는 수술기구 있죠. 요거 고위험 기구지. 당연히 환자 내부를 하는 수술하는 때 쓰는 도구들이니까 위험한 기구에 들어가겠죠. 위험한 기구. 그 다음에 여기 요로 카테터 보이세요? 소변줄이요. 소변줄. 고위험 기구예요. 고위험 기구.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뭐 치과에서 쓰는 핸드피스 이런 거 있죠. 치아에 결을 갈아주는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위험한 기구에 들어가요. 여기 수술기구, 소변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고위험 기구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면 준위험 기구는 어떤 기구들이냐면요. 여기 내용들이 많지만 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주로 이거는 점막 같은데 주로 닿는 건데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내시경 있죠. 위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내시경 기구들이 있죠. 이런 기구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준위험 기구에 들어간다. 알아두실 것. 준위험 기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위험 기구 있죠. 이거는 피부에만 닿다 보니까 위험하진 않아. 어떤 거냐면요. 대소변기, 또 혈압기, 청진기, 그리고 심전도 붙이죠. 그죠? 그런 기계들 이런 것 등은 위험하지 않은 거야. 특징 구별되시겠습니까? 요런 제가 줄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그러면 처리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멸균이 있고 소독이 있죠. 그러면 이때 고위험 기구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멸균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멸균 처리를 하는 거는 어떤 기구다? 고위험 기구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고위험 기구는 수술기구나 소변줄 같은 거, 핸드피스 이런 기구들이고 멸균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준위험 기구에는 내시경 기구들이 쭉 들어가는데 얘는요 아주 위험한 건 아니니까 멸균으로 해도 되고 멸균까지는 조금 아니라도 된다고요. 그럼 멸균 바로 밑에가 뭐야? 소독이죠. 근데 소독에도 조금 단계를 나눠볼까? 높은 수준의 좀 까다롭게 하는 소독이 있고 낮은 수준의 소독이 있다면 비위험 기구 같은 경우는 좀 낮게 해도 되지만 준위험 기구 같은 경우는 멸균까지 안 한다면 어떤 소독할까?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거죠. 됐나요? 높은 수준의 소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위험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위험 기구는 대소변, 혈압계, 청진기 이런 건데 얘는 그렇다고 뭐 더럽게 관리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엄격하진 않아도 되니까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는 거. 되셨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험 기구 하고 옆으로 해서 위내시경 기구 그랬어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연결이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 고위험 기구는 위내시경 기구가 거기에 속한다? 아니잖아. 위내시경은 준위험 기구잖아. 여기서도 땡 틀렸죠. 그 다음에 위내시경 기구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한다? 틀렸잖아. 위내시경 기구는 준위험 기구니까 어떤 소독?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것도 땡실하게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